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의 사업 이민. 이거 정말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특히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SUV라고 하잖아요. 작년 말에 신규 접수가 딱 마감됐다는 소식에 정말 눈앞에 캄캄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다른 길은 없나? 이런 질문을 품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의 유튜브 영상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속 정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저 문 닫힌 SUV 프로그램 너머에 새롭게 열릴 연방 사업 이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고 이민 변호사 협회나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왜 기존 프로그램이 멈췄는지, 또 새로 나올 프로그램은 대체 어떤 사업가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그 비시주 정부 사업 이민과는 어떻게 다른지 속속들이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2025년 12월부로 SUV 프로그램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서류가 너무 많이 밀려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멈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물론 서류 적체, 그러니까 백로그 문제도 굉장히 신박했지만요. 보내주신 자료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배드 플레이어의 등장입니다. 이들을 더 이상 시스템 안에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이민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거죠. 배드 플레이어라?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무슨 게임에서 규칙 어지럽히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영상에서는 이걸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랄까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지정 기관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아, 그 지원 확인서 레터 오브 서포트 써주는 곳들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사업 계획을 정말 깐깐하게 심사해서 이 사업은 캐나다에 정말 도움이 될 진주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기관들이 심사는 뒷전이고 사실상 돈만 받고 확인서를 그냥 찍어주는 그런 서류 공장처럼 변질이 된 겁니다. 서류 공장이요? 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업의 잠재력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그냥 수수료 비즈니스를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과거에 수백 건의 지원 화민서를 발행했던 아주 큰 기관 한 곳이 최근에 이민국으로부터 아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죠.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걸 지켜보지 않겠다는 뭐랄까 선언 같은 거죠. 그리고 둘째, 배드 플레이어는 바로 일부 지원자들입니다. 아, 지원자 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캐나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여기서 사업을 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도 사실상 없는데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지원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목표는 사업 성공이라기보다는 오직 영주권 취득이었던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 기관과 부실 지원자들을 한 번에 싹 걸러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일시 중단하는 강제 리셋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회복이라. 그렇다면 이 배드 플레이어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새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밖에 없겠네요. 해외에서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자료를 보니 바로 그 지점에서 지원자의 위치라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있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죠. 평가의 패러다임이 그냥 180도 바뀐다는 예측인데요. 기존의 SBU는 캐나다 밖에서 멋진 아이디어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새로 나올 프로그램은요, 캐나다 안에서 이미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가들, 바로 이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해외의 아이디어에서 캐나다 현지의 실행력으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제 본국에서 아무리 멋진 사업 계획서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네요. 무조건 캐나다 현지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영주권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는 새로운 이민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로 C11 취업 비자를 꼽고 있습니다. 이 C11 비자가 사업가가 캐나다에 와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C11 비자로 먼저 캐나다에 들어와서 사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그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저 영주권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이렇게 신청하는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11 비자의 핵심을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사업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내 사업이 캐나다의 상당한 혜택, 즉 significant benefit을 줄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야만 나오는 비자예요. 상당한 혜택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게 그냥 세금 좀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없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여를 의미하죠. 이민국이 바로 이 증명의 과정을 통해서 1차로 진짜 사업가들을 걸러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와,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인데요.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이미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여할 잠재력이 명확하게 검증된 비즈니스를 우대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대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요? 자룡에서는 2026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격 요건, 예를 들어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직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같은 이런 디테일은요, 그보다 한두 달 앞선 5월이나 6월경에 공개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아, 그럼 내년 5월에 발표 나는 거 보고 준비 시작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미 한참 늦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경고 메시지예요. 자료에서는 새 프로그램이 기존 SUV와는 달리 처음부터 신청자 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마치 리미티드 에디션처럼요. 자, 자격 요건이 발표되는 시점에 이미 C11 비자로 캐나다에서 1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도 올리고 직원도 고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한 사람하고는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아,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표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네요. 네, 현재 이민변호사협회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키를 쥐게 될 그 인큐베이터 같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명문화된 확정 소스는 아니지만요. 캐나다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빠른 기관들은 이미 이민국가 로비를 통해서 새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사업 이민을 하는 길이 연방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도 기존에 있던 선택지, 그러니까 BC 주정부 사업 이민, BC PMP를 함께 언급하면서 비교하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길, 새로 나올 연방 프로그램과 기존의 BC PMP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접근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다릅니다. BCPMP는 한마디로 정부가 깔아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아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요. 네, 정부가 정해놓은 단계를 아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내 자격 요건이랑 사업 아이디어를 담은 프로필을 등록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초청장을 받고요. 그 후에 서류를 내고 주정부랑 인터뷰까지 통과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단계마다 정부의 허락, 해도 좋다는 사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군요. 사업 시작 시점이나 방식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 통제권 밖에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예측되는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이미 이뤄놓은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C11 같은 비자로 먼저 캐나다에 들어와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파트너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먼저 일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죠. 훨씬 더 주도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한국에서 아주 성공한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던 사업가가 캐나다로 진출하고 싶다면 두 프로그램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BC PN키를 택한다면 먼저 BC주 정부에 나는 밴쿠버가 아닌 저기 외곽 지역인 켈로나에 코딩 부츠캠프를 열어서 그 지역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식의 주정부가 좋아할 만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초청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초청받고 인터뷰까지 다 통과해야 비로소 법인을 세우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요. 일단 C1일 비자로 토론토든 밴쿠버든 원하는 도시에 입국해서 자기 돈으로 바로 소규모 사무실을 열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6개월 뒤에 수강생이 50명이 되고 캐나다인 강사 2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했다. 그 실적 자체가 영주권 신청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캐나다에서 이런 사업을 이만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증명하는 방식이니까요. 흥미로운 관탄이네요. 그런데 그건 지원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것 아닌가요? BC PNP는 정보 허락이라는 안전장치를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가는 반면에 새 연방 프로그램은 일단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여 성공시켜야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약간 뭐 아니면 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진정한 의미의 현실적인 내 비즈니스를 위한 이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어떤 길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확정된 후에 움직이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정부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 SUV 프로그램이 기관의 입맛에 맞춰진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새 프로그램은 온전히 나의 사업, 내가 한국에서 해왔던 사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낡은 SUV 시대에 막이 내리고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연방 사업 이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변화는 평가 기준이 해외에서 온 그럴듯한 아이디어에서 캐나다 현지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성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러분께 주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 선제적인 준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C11 취업 비자 같은 옵션을 통해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캐나다는 이제 서류상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검증된 사업가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민의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내 C11 비자와 그 핵심 조건인 캐나다의 상당한 혜택, significant benefit을 주는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영주권 프로그램의 세부 규칙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캐나다에 명백한 혜택을 준다고 이민국 심사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캐나다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까?